황건적의 대부분을 토벌함으로써 후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영제와 환관들의 부패로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변장과 한수의 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장과 한수의 난을 다루기 전에 동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동탁은 농서군 사람으로 자는 중형입니다. 성질은 거칠고 사나웠으며 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강족들과 친하게 지내며 여러 강족들의 추장들과 인맥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동탁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을 때 강족의 추장들이 찾아오자 농사 짓는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에 추장들은 감동하여 돌아가 여러 가축 1천여두를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동탁은 완력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우월하여 활통을 2개 차고 말을 달리면서 좌우로 활을 쏠 수 있어서 이민족들은 그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살리어 후한에서는 강족, 흉노 등의 침입을 격파하여 공을 세웠으며 그 공으로 자신이 받은 비단은 모두 관원과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들도 동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지만 184년 노식을 대신해서 광릉에서 황건 토벌을 명받았으나 실패하여 죄를 받았습니다. 황보숭은 동탁의 뒤를 이어 장보, 장양을 죽이고 대부분의 황건을 토벌하여 후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황건의 토벌에 실패했던 동탁 입장에서는 황보숭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이때부터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황건 진압이 한창이었을 때 양주에서는 또 다른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북지군에 사는 강족이 양주 감숙성에 왕국과 흉노를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며 항복 증서를 준다고 금성군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성군의 특정 인물들을 지목하여 항복 증서를 받으러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특정 인물들은 금성군에서 평소 대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신한 현령, 번윤과 종사 한약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금성태수의 명령으로 결국 도적무리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반란군들은 번윤과 한약이 사신으로 오자 이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둘을 반란에 끌어들이기 위해 협박과 배유를 통해 이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한약과 번유는 어쩔 수 없이 반란에 가담하게 되고 도적무리들은 이 둘을 이용하여 금성태수를 죽였습니다. 이후 번윤과 한약이 배신한 것이 알려졌으며 심지어는 이 둘이 도적들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져서 이들에게 고액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배를 피하기 위해 변장, 한수로 개명하였습니다. 185년 변장과 한수는 양주의 여러 군과 현을 공격하여 손에 넣은 후 양주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환관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무리를 이끌고 삼보 지방을 노략질하였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양주에서 병란이 끊이지 않고 변장과 한수마저 배신에 들고 일어나자 양주 지역 포기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양주는 북방민족을 막을 천하의 요충지이기에 양주 지방을 포기한다면 북방민족의 본토 침략이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영제는 그 의견을 수용하여 양주를 포기하지 않고 양주 도적들의 토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토벌의 적임자로 황건적 토벌의 영웅 황보숭과 강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탁을 택했습니다. 이에 동탁은 황건의 난에서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황보숭과 동탁은 명에 따라 장안현으로 출진하여 변장과 한수 무리들과 대치하며 전투를 벌였으나 공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황보숭을 미워했던 십상시들은 영제에게 황보숭이 군사비용만 낭비하고 공을 세우지 못한다고 간언하자 영제는 황보숭을 불러들이고 장온을 파견하였습니다. 장온은 토벌 때 송견을 추천하였고 이에 송견도 장안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참고로 십상시들이 황보숭을 미워했던 이유는 2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황보숭이 기주 지역에서 황건적을 토벌할 때 편을 지났는데 십상시 조충의 사택을 보더니 조충의 사택이 너무 화려하고 커서 사택 규모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영제에게 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십상시 장양이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황보숭의 뒤를 이어 새로 파견된 장호는 동탁과 합류하여 우부풍군 미양현에 주둔하였습니다. 이에 변장과 한수 무리들이 미양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장호과 동탁은 이들과 전투를 벌였으나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치가 이어지던 중 도적들은 하늘에서 수십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자 불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거지인 금성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동탁이 이 정보를 입수하여 이들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여 대파하였고 변장과 한수는 양주 유중현으로 도망쳤습니다. 장호는 송견에게 변장과 한수를 쫓게 하였으며 동탁에게는 변장과 한수를 지원하는 강족을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송견은 변장과 한수를 쫓으려 유중현으로 가면서 자신의 상관에게 별동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의 성 안에는 곡식이 없기에 적들은 반드시 외부에서 곡식을 조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먼저 가서 그 운송로를 차단하게 된다면 적을 토벌하고 그 기세로 양주까지 평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래 계획대로 적들이 머무는 유중현을 포위하였습니다. 변장과 한수는 군사를 나누어 유중현 동북쪽에 주둔시키고 거꾸로 광군의 운송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송견의 상관이 두려워하여 군사장비를 버리고 그대로 후퇴하였습니다. 한편 강족을 토벌하러 간 동탁은 망원현 북쪽에서 강족에게 포위를 당하여 고립되었습니다. 동탁의 진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식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이에 퇴각을 결심하고 강을 건너는 곳에 물 가운데에 뚝을 세우고 물고기를 잡는 척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얕아진 뚝 아래에서부터 몰래 군대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강족이 이를 알아차리고 쫓자 뚝을 터뜨려 물이 불어나게 하여 그들의 추격을 막았고 군사들의 피해 없이 우부풍군으로 퇴각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전투에서는 모든 군사들이 피해를 입고 패퇴한 반면 동탁만이 군사를 보존하였기에 그 공을 크게 인정받아 황건 토벌에서의 실패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후 장호는 우부풍에 주둔하고 있는 동탁을 소환하였으나 동탁은 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장혼에게 갔습니다. 장호는 이를 나무랐는데 동탁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였습니다. 이에 송견이 장혼에게 몰래 동탁을 군법에 따라 참수해야 한다고 말하자 장호는 그가 양주 출신으로 그의 힘이 필요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송견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장하자 장호는 송견을 물렀습니다. 변장과 한수는 동탁이 합류하여 대병이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186년 장호는 낙양으로 돌아가 토벌군은 사실상 해산되었습니다. 후한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도적들의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187년 결국 한수가 변장을 살해하고 10만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농서군으로 진격하여 포위하였습니다. 이에 농서태수는 이길 수 없다 판단하여 한수에게 협력하였습니다. 이들은 양주 자사에게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를 통해 양주 자사를 죽이고 다시 양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때 양주 자사 밑에 있던 마등 또한 병사를 이끌고 배반하여 한수에 붙었습니다. 이들은 왕국을 주군으로 추대하여 다시 삼보지역으로 쳐들어가 노략질하였습니다. 188년 한수 무리들은 우부풍군 진창현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에 영제는 황보숭을 다시 불러들여 동탁과 함께 각기 2만 명을 모아서 이들을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탁이 황보숭에게 진창을 빨리 구원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황보숭은 다음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진창은 성이 견고하여 적은 결코 진창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적의 피로가 쌓여 사기가 꺾일 것이니 그때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보숭의 말처럼 한수 무리들은 80여일 동안 공격하였으나 진창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189년 한수 무리가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서니 황보숭이 이를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탁이 병법에 곤궁한 적은 압박하지 말고 돌아가는 무리는 쫓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말하며 공격을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황보숭은 지금의 적은 귀부하는 무리들 혹은 궁지에 몰린 적이 아닌 단순히 지쳐서 물러나는 사기가 꺾인 군대이기에 지금이 공격할 타이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황보숭은 동탁에게 후방을 맡기고는 공격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한수 무리들을 대파하였습니다.
이 일로 동탁은 자신의 계책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으며 황보숭에 대한 시기 질투도 커졌습니다. 한편 한수 등은 주군으로 추대했던 왕국의 직위를 폐지하고 양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후 도적들은 점점 내부적으로 권세와 이익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 서로 다투고 죽이니 세력이 쇠퇴했습니다. 결국 한나라는 다시 한번 황보숭의 활약으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은 또 한 번의 스포트라이트를 황보숭에 빼앗긴 격이 되었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병권은 황보숭과 동탁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전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둘의 사이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영제는 동탁에게 낙양에서 업무하는 관직을 내리자 동탁은 자신이 이민족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그들과 한나라의 중간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조정에서는 동탁을 통제할 수 없었기에 이는 곧 한나라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영제가 병에 들어 눕자 근심인 동탁의 병권을 빼앗기 위해 황보숭에게 군대를 편입시키라고 하였지만 동탁은 병사들과 헤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보숭의 조카 황보력은 동탁이 한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에 자신들의 병사들을 황보숭에게 편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마땅히 그를 토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보숭은 영제에게 동탁이 편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조서만을 올렸습니다. 영제는 이 일로 동탁을 크게 책망하자 동탁은 황보숭을 더욱 증오하였습니다. 또한 동탁은 영제가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무시하고는 오히려 하동으로 이동해서 군대를 주둔시켜 정세 변화를 관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나라 조정에서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에는 이 비극인 십상시의 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버나드 훈장이었습니다.